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밤사이에 푹 주무시지는 못하셨죠? 저는 이제 축구 경기 하는 중에 출근을 했는데요. 택시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주말 같다.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러 나왔고 광화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잠을 잘 자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업무하실 때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축구 산만의 역학이라는 점에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왔다라는 통계 부분 과거에 좀 체크해 드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 측면에서 그 기존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아마 이 거래가 한산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유동성은 한정이 돼 있죠. 거래는 활발하지 않죠. 그러나 새로운 종목은 사야죠. 그럼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차익을 해야 하는 그런 욕구, 그런 부분들이 정황이 추측됩니다. 어제 흐름들, 특징주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테마 섹터별로 등락률을 기입을 해봤는데요. 극단적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소비 관련주, 장 초반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된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기업들, 면세점, 여행항공, 화장품 관련 이제 소비주들이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반대편의 2차 전지의 급락도 심상치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 20% 감산 보도의 영향이라고 분석을 하지만 사실 우리 시장 마치고 나서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밀렸을까? 굳이 이슈를 하나 찾자면 리튬 가격의 하락입니다. 11월 16일에 리튬 정점론 논란에 대해서 일찍이 좀 체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의 하락 이유라고 하기에는 셀, 장비, 폐배터리까지 전방위적인 약세가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유동성은 제한이 돼 있는데 이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올랐었던 종목들의 차익 욕구가 커졌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메타버스 기기 테마의 낙폭이 가파르게 나타났죠. 뉴프렉스가 20%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정말 충격적인 흐름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 것 없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꿔밍치가 애플의 XR 기기 출시에 대해서 지연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은 됩니다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잠사에서는 최근 들어서 XR 기기에 대해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실적이 찍히는 영역은 아닐 뿐더러 그리고 지금 메타의 실적 부분, 쇼크의 가장 큰 문제는 메타버스 부문의 적자인데 그 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XR 기기, VR 기기 이런 것들이 판매 부진입니다.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정성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메타의 기업 간 관점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는 장기 관점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바이오 헬스케어의 눈부신 상승세가 어제 좀 나왔습니다. 곳곳에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도 몇몇 여기에서는 포진이 돼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미용 의료기기가 있고 치아치료 임플란트 등이 있습니다. 중국 노출 기업의 11월 31일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임플란트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는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양호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도 과거에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일의 당잠사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패자 없는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꽃놀이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죠. 미국,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반사이 기대감을 얻어볼 수 있는 틈새 공략의 섹터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이슈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방역 완화 기대감이 중국을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중국 투자 의견 2년 만에 상향 조정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만은 다른 IB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이어갔었는데 이번에 중국에 대한 긍정평가론에 그 투표를 한 셈인데요. 내용을
기사를 쭉 보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경제 재개 포함해서 부동산 지원 이슈라든지 통화정책 이슈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 증시의 수익과 가치 모두 회복시킬 만한 근거라고 봤습니다. MSCI 중국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목표치를 기존의 59포인트에서 70포인트까지 올렸고요. 현재 대비했을 때 상승 여력이 한 10%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완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이라는 평가, 소비재, 여괴 주식 같은 부분들에 이제 긍정 평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가정 이거는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 지침이 어느 정도 시점에 완화가 될 것인가, 한 내년 4월까지 단기간은 방역을 옥죄고 있다가 그 이후에 봄 되면 좀 풀 것이라는 그런 내용은 이 아래에 같이 기입이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1월 29일에 당잠사에서 체크해 드린 내용이죠. 그때 지수는 떨어졌지만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에 유입이 됐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 어느 매체보다 가장 빨리 이런 움직임을 전해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11월 21일에 또 카지노 실적이 또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 국내 부파트도 정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의 변화의 흐름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봉쇄에서 점진적인 방역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방역 완화 방침이 아니라 점진적인 태세 변화의 태도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리오프닝은 언제쯤 예상을 해볼 수 있는가? 이 내용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자료를 캡처해 왔는데요. 이코노미스트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돌렸다고 합니다. 보시면 내년에 1월 4명, 내년 2월 7명, 내년에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방역이 풀릴 것이라고 많이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단기간 좀 급등을 했었던 종목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지영 전문위원이 우리 그 코너에 출연을 해서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줬지만 이후에 내년 봄 봉쇄가 완화될 것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포인트, 중장기 관점으로 관심을 둘 만한 포인트라는 점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인 중국 노출도가 큰 기업은 어떤 게 될까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JP모건에서 제시한 자료인데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등의 화장품입니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노출도보다 올해 컨센서스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맥스가 한 40%로 높은 편이고요. 호텔신라가 굉장히 높은 노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호텔신라의 반격이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무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75%의 노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오리온과 농심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 볼까요? 미증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압박을 크게 받으면서 지수는 우하향 곡선을 장중 내내 그려가는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경제 지표는 견조한데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는 아이러니한 이 하모니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잠시 후에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따로 떼서 정리를 해볼 테지만 경제 지표가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고용 보고서도 잘 나왔는데 서비스 제조업 지수까지 잘 나왔다고 여기에 좀 시장이 놀라는 분위기였고요. 그러면서도 경기 둔화 우려감이 함께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등의 이 금융 섹터가 밀렸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죠. 이 충당금 증가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는 모습이고요. 경기가 둔화하면 기름 덜 쓰겠지.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또 하락하는 모습, 에너지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수의 좀 압박 요인이었는데요. 경제 지표상으로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왜 한켠으로 제시가 되는 것인가?
간밤 월가에서 입을 모아서 리세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사죠. 피치에서는 인플레 싸움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 전망 눈높이 낮춰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는가 하면 MKM 파트너스는 장기 금리 역전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 단단기 금리 차의 역전입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이 줄어들고 리세션 경착륙 가능성이 늘고 있다라는 언급까지 했고요. UBS는 연착륙 가능성은 좀 회의적이다. 경착륙 전망이 75%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근거로 아래로 좀 들었는데 가계 저축액은 감소하죠. 신용카드 잔액은 증가하죠. 지금 리볼빙 이슈가 또 미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지출은 높아지는데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현재 국면. 결국 모두 가리키는 건 리세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단기 금리 차를 좀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2년물과 10년물의 차입니다. 시장에서 많이 보는 지표인데 마이너스 0.81까지 내려왔습니다. 81bp의 금리차 역전이 나오는데요. 1981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이 깊이를 본 적이 없는 정말 역사적인 하단부에 위치해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한켠에 두시고요. 고용 보고서에 이어서 서비스 지수는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 56.5입니다. 예상보다도 그 직전 월 수치보다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경제 활동 지수가 특히 급등을 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찍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아직 둔화할 신호가 포착되지 않는다. 그럼 연준이 더 강하게 금리 올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러면 강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같이 맥락을 봐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 이렇게 이제 시장은 해석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둔화되면 기업들은 어디부터 허리띠를 졸라맬까요? 뭐 광고나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부분부터 줄이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간밤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세일즈포스가 7.35%의 급락이었고요. 아마존은 이날 3% 추가 하락인데 아마존의 차트를 보시면 정말 명확하게 그 흐름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하향 곡선이 정말 그 어느 빅테크 기업보다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 사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매출이 큰 성장 동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발목을 잡고 있다. 결국에는 키워드는 경기 침체라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급락세가 좀 아쉬웠는데요. 테슬라 샹하이 공장 12월 20% 감산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테슬라 차이나 측에서 이제 기업 측에서 즉각적으로 반박, 이건 잘못된 뉴스라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테슬라가 6% 넘게 떨어졌고 나머지 다른 전기차 관련주가 우수수 손잡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 하락률 나와 있는데요. S&P 500 지수에 상장돼 있는 11개 섹터 모두 내려갔는데 특히 이 전기차, 자동차 등이 포함이 돼 있는 임의 소비재 섹터가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그 다음으로 밀렸고 금융이 그 다음으로 밀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경기 침체 우려감을 가장 크게 안고 있는 섹터라는 공통점입니다. 이날의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구조적인 약세장일까요? 순환적인 약세장일까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세장 기간과 낙폭의 깊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난 막대가 구조적 약세장일 때의 흐름이고요. 연한 회색이 일시적인 순환적 약세장일 때의 통계치입니다. 보시면 그 낙폭은 일시적의 순환매 차원의 약세장일 때는 28%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간도 15개월 약세장에 진입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게 구조적 약세장이 되면 기간도 24개월로 그리고 낙폭도 52%로 크게 뜁니다. 지금 만약에 순환적인 약세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진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약세장이라고 본다면 통계치 근거로 본다면요.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있다는 측면입니다. 간밤 또 신영증권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전쟁 등의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조적 약세장일 가능성이 높고 많이 빠져야만 그만큼 회복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코멘트를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구조적인 약세장 진행 중일까요? 순환적 약세장 진행 중일까요?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